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독일과 네덜란드 화가들이 각각 이탈리아 미술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살펴봤는데요. 깔끔하게 제가 끝내질 못해가지고 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해결하고 16세기 중후반에 만연했던 매너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때로는 묘하게 느껴져가지고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린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아주 유명한데 여기 보시면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되어 있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이클 코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 화가의 이름으로 주인공을 삼아가지고 아주 기다란 시리즈로 이게 소설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미드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이건데 이 당시 북유럽의 미술가들이 르네상스 미술을 받아들여가지고 흉내내는데 급급했지만 그리네발트 같은 사람은 그런 건 이제 갖다 버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로니무스 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탈리아 미술의 흔적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독특합니다. 곰브리치 책에서는 보시다시피 두 폭으로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세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만 빠진 거예요. 제목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곰브리치 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개를 다 뭉뚱거려 가지고 건초수레 혹은 건초마차라고 합니다. 뭐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단 맨 왼쪽에는 천국을 나타내는데요. 사실은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취한 다음에 이불을 만드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뭐 그런 장면이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되겠죠. 맨 위에도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여기에 자 요쪽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좌우로 보면은 무슨 벌레 같은 것들이 쫙 날아가고 있죠. 자 이거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다가 쫓겨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벌레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겁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가운데 그림으로 넘어가신다면 이 가운데 그림의 정 가운데에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커다란 건초 더미가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장면들은 뭐냐면은 건초를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막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건초는 여기서 사람의 욕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모두가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 사기 행각들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장면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 있는 장면들은 각각 교황인 알렉산드르 6세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 그리고 프랑스의 왕인 샤를 8세를 나타내는 건데, 백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서로 건초를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뭐가 갈취를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왕이라든지 교황은 자기 욕심에만 매몰돼가지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에 딱 보니까 뭔가 물고기 형상을 한 물반 사람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 방향은 바로 여기 있는 수레하고 사람들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곳, 지옥으로 향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맨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 맨 오른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옥이 되겠는데 아주 기괴하게 그려져 있죠. 이쪽에 상단부를 보니까 뭔가 화염에 쌓인 이런 건물들이 보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림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누군가가 등 뒤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줄줄줄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 있고 뭔가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면을 보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괴물들에 의해서 고문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한테야 뭐 그냥 기묘한 장면이겠지만 뭐 그때 사람들한테는 많이 달랐겠죠. 우리의 생각과는. 이 그림을 그린 히에로니무스는 결국 이제 자신의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이탈리아 미술을 갖다 버리고 과감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한 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그리네발트 그 양반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챕터 18로 넘어가셔서 이번 챕터는 결국 매너리즘 혹은 마니에리스모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매너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왼쪽에 있는 거를 봐주세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좀 희한하게 생긴 창문이죠. 16세기 중후반으로 들어가면은 르네상스 전성기를 거쳐가지고 이미 미술이 경지에 이르렀고 더 이상 발전될 건덕지가 있을까? 뭐라는 이런 의구심이 미술가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양식을 개척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고 자 거기다가 좀 더 기교적이고 기묘한 것으로 장식을 하는 이러한 스타일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페데리코 추카리라는 이 사람이 설계를 한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커다란 창 요거 자 요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 건물 통째로 이게 다 추카리가 설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짝도 보면은 여기도 아주 뭐 희한하고 괴기스럽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추카리는 사실 이것보다는 자 여기 왼쪽을 보시면 전에 저하고도 한번 살펴봤었던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돔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돔 내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바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던 조르조 바사리라는 그 양반하고 그리고 좀 전에 그 기괴하게 생긴 창을 설계했던 페데리코 추카리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러면 뭐 좀 더 이 양반에 대해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뭐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보시면 뭐 오른쪽을 봐주세요. 오른쪽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뭐 죄다 기괴하게 뭐 이렇게 꾸며놨죠. 하지만 왼쪽을 다시 보신다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신전 지붕에서 보였던 페더먼트가 보이죠? 자 이런 게 있는 걸 보면은 결국 기본 베이스는 고전 양식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독창적으로 장식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여기 나와 있는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양반이 설계한 건데요. 근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건물은 결국 기존의 양식을 그냥 짬뽕시킨 겁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고전 양식을 이리저리 섞은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쪽을 보신다면요. 이거 척 봐도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리스 신전이 생각나시죠? 이쪽에 페더먼트 보이시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리스 신전 기둥이 있는데 여기 주도를 보시면은 이 주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오니아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천장에 돔이 얹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하고 이쪽을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창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창도 위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박공지붕이라고 불리는 페더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 지붕들을 보시면 지붕에 뭐가 있습니까? 고전 스타일의 조각상들이 있죠.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전 위에다가 이렇게 조각상을 얹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간에 뭐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 기존의 것을 이거는 너무나 잘 버무려 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이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네 방향이 모두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조화와 균형이 아주 잘 맞춰져 있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모습과 이쪽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게 당연히 요 뒤에 이 옆에 있는 거하고 요 뒤에 있는 것도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진 거라 이거죠. 이런 건물의 스타일은 16세기 특히 베네치아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양식의 건물을 다 팔라디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게 베네치아에서 유행을 하게 된 이유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에게 무너지고 무역 판도의 상당수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넘어가니까
베네치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베네치아가 농업에다가 눈을 돌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베네치아가 어때요? 자, 이 지도에서도 여기 베니스, 베네치아 딱 보이시죠? 어때요? 해양 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네치아 지배권에 있는 요쪽에 있는 자 이탈리아 본토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오른쪽 지도를 일단 보세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요쪽에 뭐가 있어요? 베니스가 있고 이 베니스 주변으로 이렇게 베니스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다가 농사를 지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발빠른 귀족들이 땅을 사들이고 농사도 하고 농장도 짓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별장도 짓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농사를 지을 땅인데 베네치아 본토에 있는 섬세하고 장식성 있는 집들이 이 농가들하고 농지들하고 어울릴 리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시기에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귀족들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팔라디오 양식이 유행하게 된 거라 이겁니다. 하지만 성자 필멸이라고 이미 구구는 기울어져 있었죠. 흥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회사를 투자 대상으로 삼을 때 그 회사가 다른 사업에 한눈을 팔지 않고 항상 본업에 충실한지 그거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은 본업이 흔들리면 위험하다는 건데 뭐 변화하는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본업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베네치아는 구조상 무역으로 벌어먹어야 할 그런 나라지 농업으로 먹고 살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급속히 쇠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팔라디오 양식은 계속 남아가지고 후에 영국하고 미국의 전원주택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등장할 거고요. 자, 어쨌든 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